두 도시 이야기 다시 5. 찰스 디킨스 지음 이기석 옮김. 아흐레 동안. 결혼식 날은 쾌청한 날씨였다. 모두들 박사의 침실 밖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사는 문이 꼭 닫힌 방 안에서 샤를다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당에 갈 준비는 다 되었다. 모두들 일하야 아름다운 신부와 로리와 프로스 세 사람뿐이었지만 귀여운 리시 아가씨, 내가 아가씨를 안고 해협을 건너온 것은 오늘을 위해서였군요. 신부를 아무리 칭찬해도 흡족하지 않은 로리는 그녀의 주위를 맴돌면서 그 소박하고 예쁜 웨딩드레스를 오로리 어루만지다시피 하며 말했다. 오늘을 위해서였어. 젖먹이 갓난아기를 안고 온 것은 다 하느님 덕분이야.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줄이야 누가 생각인들 했겠소. 그리고 그것이 내 친구인 샤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될 값진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누가 상상인들 했겠어. 선생님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그런 위인이 못 되었어요. 미스 프로스트는 이빠른 소리를 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기쁨을 어찌 상상인들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습구먼. 거 정말로 하는 말이요? 글쎄 울긴 왜 울어요? 점잖은 로리는 말했다. 내가 울긴 왜 울어요? 미스 프로스가 말했다. 우는 건 선생님이지. 내가? 미스 프로스 왜 이러오? 요즘 와서는 로리가 그녀와 곧잘 농담까지 하게 되었다. 방금 우시지 않았어요. 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우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선생님이 그들 두 사람에게 선물해 주신 접시 선물은 능히 누구의 눈에나 눈물을 가져올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포크와 스푼이 한 벌이 아닌 각각인 형편이었죠. 미스 프로스는 말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선물 상자가 도착하던 어젯밤 전 상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울고 울었답니다. 미스터 로리가 말했다. 난 매우 기쁜데 내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선물이 누구에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미한 회상이나마 가져오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봐요. 당신의 말이 한 사나이에게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상시키는 동기가 되었소 그려? 아, 이 50평생 내게도 마누라라는 것이 있었더라면. 천만의 말씀. 프로스가 일침을 놓았다. 그럼 내겐 마누라란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오? 로리가 말했다. 프로스는 대들었다. 선생은 갓난아기 때부터 호랍이었어요. 오라. 로리는 기쁜 얼굴로 그 조그만 가발을 고쳤으며 말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때마침 방문이 열리고 박사와 샤를다네가 나타났다. 박사의 얼굴빛이 너무도 무섭게 창백해 아까 두 분이 방 안으로 들어가던 때는 그렇지 않았건만 핏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태연자약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로리의 통찰력은 지금까지 박사가 꺼려하던 그 무시무시한 옛 흔적이 찬바람처럼 방금 그의 얼굴을 스쳐간 기색을 어렴풋이나마 간파할 수 있었다. 박사는 딸과 팔짱을 끼고 오늘의 영광을 위해 로리가 빌려온 꽃스레를 타려고 계단을 내려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마차를 타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곧이어 이웃 성당에서는 못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는 호젓한 분위기 속에서 신랑 샤를다네와 신부 리시 마네트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식이 거행되었을 때 그들 호젓한 무리 사이에서는 미소에 뒤섞여 한 줄기 눈물이 번쩍였으나 한편 신부의 손가락에서는 로리의 어두운 주머니 구석에서 방금 꺼내진 다이아몬드가 번쩍이고 있었다. 일행은 신부 집으로 돌아와 아침 피로연에 참석했고 만사는 순조로이 진행되어 마침내 옛날 파리의 고미 다락방에서 가련한 구두공의 백발과 엉클어졌던 아가씨의 금발이 지금 작별의 마당에 선 문턱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또다시 엉클어졌다. 오랜 이별도 아니건만 괴로운 작별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축하하며 그의 발에 끼었던 팔을 살며시 풀어주며 마침내 모질게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샤를 내 딸을 데려가게 그앤 자네 사람일세. 이어서 마차 창문에서 열렬히 흔들어대던 그녀의 손도 멀리 사라져갔다. 이 모퉁이는 할 일 없는 사람,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거니는 길 밖에 있었고 더욱이 결혼식도 지극히 간소하여 박사와 로리와 프로스 세 사람이 아주 호젓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다. 로리가 박사의 얼굴에 떠도는 일대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그들의 정든 그 시원한 홀에 기분 좋은 그늘 밑으로
그들이 자리를 옮긴 때였다. 이웃집 간판에 그려져 있는 그 황금 팔뚝이 정말로 제 팔을 휘둘러서 박사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이기나 한 듯이 박사가 마음의 타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또 그 타격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그 멍청한 표정 그것 때문이었다. 모두들 2층으로 올라가 버리자. 박사는 방심한 태도로 머리를 움켜쥐고 쓸쓸히 서성거리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 웬일인지 로리의 머릿속에서는 그 술집 주인 드파르주가 하늘의 별빛을 우러러보며 마차를 달리던 당시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내 생각으론 말이오. 근심스러운 듯이 궁리하던 끝에 그는 프로스를 보고 속삭였다. 지금으로서는 박사님께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게 상책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박사님은 아주 돌아버릴 거요. 그리고 난 은행에 잠깐 들러봐야겠으니까 갔다가 금세 오리다.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시외로 나가서 식사나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만사가 잘 될 테니. 로리에게는 텔슨 은행밖에 있는 것보다는 은행 안에서 근무를 하는 편이 마음 편했다. 2시간 동안이나 은행에 잡혀있던 그는 박사댁으로 되돌아와 그 정든 계단을 홀로 올라갔다. 박사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똑똑 무언가를 두드리는 나지막한 소리가 났다. 그는 발을 멈추었다. 큰일 났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지? 프로스가 바로 곁에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두 손을 쥐어짜며 외치고 있었다. 어머나 어머나 이젠 다 마지막이야. 큰일 났네. 아가씨가 돌아오면 뭐라고 해야지? 박사님께선 저도 몰라보시고 구두만 만들고 계세요. 로리는 있는 힘을 다해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나서 몸소 박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사는 전에 구두를 만들던 때와 똑같이 의자를 밝은 쪽으로 향해 놓고 앉아서 머리를 수그리고 몹시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네트 박사님, 마네트 박사님. 박사는 잠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금은 궁금하고 또 조금은 화난 얼굴로 왜 불렀냐는 듯이. 그리고 그는 다시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로리는 흘끗 박사가 만지고 있는 일감을 보고 그것이 옛날 만들던 것과 똑같고 치수도 똑같은 바로 그 구두임을 알 수 있었다. 로리는 곁에 놓인 다른 한 짝의 구두를 집어 이거 뭡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젊은 숙녀의 산책용 구두.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벌써 완성되었어야 할 건데 어서 완성해야지. 마네트 박사님, 저를 좀 보십시오. 마네트 박사는 일을 계속하며 옛날 그대로의 기계적 순종의 태도로 로리의 말에 복종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그건 박사님의 전문 직업이 아닙니다.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여보세요. 그로부터는 아무런 대꾸도 들을 수 없었다. 직감적으로 로리의 머릿속에 2가지 중요한 일이 스쳐 지나갔다. 첫째, 리스에게 비밀로 할 것. 둘째, 박사 친구들에게 일체 비밀로 할 것.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미스 프로스와 협력하여 즉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란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유효 적절한 것이다. 로리가 그러한 임시 조치를 취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라도 박사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에서였다. 만약 박사의 병이 급속히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 취할 보강까지 그는 가지고 있었다. 즉, 박사의 병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박사의 의견까지 들어볼 작정이었다. 마네트 박사는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작업을 계속했다. 이렇게 첫날은 앞이 보이지 않도록 어두워질 때까지 미스터 로리가 읽고 쓰는 것을 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두워진 후에도 반 시간이나 더 오래 박사는 일을 계속했다. 아침까진 일을 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박사가 연장을 치워놓자 로리는 일어서며 말했다. 밖으로 나가실까요? 그는 옛날 그대로 자기의 한쪽 바로 옆에 바닥을 내려다보고 옛날 그때 그대로 천장을 쳐다보고 옛날 그대로의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밖으로? 네, 산책이나 하시죠. 왜 안 되나요? 박사는 안 되겠다는 말을 할 의욕도 없는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사가 어두컴컴한 방 안 의자 위에 구부리고 앉아 무릎 위에 팔을 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로리는 박사가 왜 안 되나요? 하고 멍하니 자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현명한 사무가인 그는 박사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기에 하나의 이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결심을 했다. 미스 프로스와 그는 이 교대 불침번을 서서 옆방에서 수시로 감시하기로 임무를 분담했다. 박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한동안 방 안에서 서성거리더니 마침내 침대에 누워 잠들어 버렸다. 아침이 되었다. 박사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곧장 의자로 달려가 또 작업을 시작했다. 이틀째 되는 날 로리는 박사의 이름을 부르며 잠옷 즐거운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서로 간에 낯익은 최근의 화제를 끄집어내어 말을 걸어 보았다. 박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리의 얘기를 들은 것은 분명했다. 또한 박사가 고개를 쳐들어 보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고 자기 주위의 모순을 깨닫고 마음에 동요된 빛마저 보이는 듯 했으니 로리의 우정이 넘치는 가슴이 밝아진 것만은 사실이었다. 또다시 날이 어두워졌을 때 로리는 어제와 똑같은 말을 던져보았다. 박사님, 밖으로 나가실까요? 밖으로? 박사님은 어제와 똑같이 되풀이했다. 네, 산책이나 하시죠. 왜 안 되나요? 박사로부터 대답을 바랄 수 없게 되자 로리는 이번엔 혼자서 밖으로 나가는 채 해 보였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되돌아왔다. 그동안 박사는 창문가의 의자에 앉아 느릅나무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로리가 돌아오는 걸 보자 그의 자리로 슬그머니 되돌아갔다. 시간이 몹시도 지루했다. 로리의 희망은 어두워지고 그의 가슴은 또다시 무거워졌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다. 사흘째가 되었다. 그날도 저물었다. 나흘째도, 닷새째도,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점점 어두워가는 희망과 날마다 무거워지기만 하는 가슴을 안고 로리는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냈다. 비밀은 잘 지켜져 루이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로리는 처음에는 약간 서투르던 박사의 솜씨가 점차로 몹시 능수능란해지더니 아흐레째 되던 저녁 캄캄한 무렵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열중에 상태가 된 것을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민첩하고도 능숙한 솜씨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던 것이다. 하나의 의견. 근심 걱정에 쌓인 불침번을 서다 지친 미스터 로리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마음 졸이던 열흘째 되는 아침 자신이 어젯밤 어둠 속에 잠들어 버렸던 방 안으로 흘러들어온 눈부신 햇살에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는 눈을 비비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자기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박사의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구두공 의자와 연장통이 깨끗이 거두어져 있고 박사는 평소 아침에 옷차림대로 창문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직 몹시 창백해 보이기는 했지만 조용히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머리에 든 후에도 잠시 동안 어제까지의 구두공은 자기의 악몽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이 가물가물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평소의 복장에 평소의 얼굴을 하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변함없는 자기의 친구가 아닌가. 자기에게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마음의 상처를 입혀준 그 변화가 정말 일어났었다는 흔적이 그 주위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로리는 아침 몸차림에 많은 시간을 들여 평소대로 흰 린넨 셔츠에 깨끗한 바지를 입고 아침 식탁에 나타났다. 박사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가 다 됐다는 통지를 받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로리가 유일한 안전 진로라고 생각한 바 예리하게 상대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금씩 접근하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박사의 심중을 떠본 결과 박사는 딸의 결혼이 어제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일부러 식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었던가를 슬며시 물어보았더니 박사는 생각에 잠긴 듯 날짜를 꼽아 보고서 확실히 마음이 불안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박사는 지극히 침착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로리는 박사를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의 도움이란 결국 박사 자신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 박사와 그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서 미스터 로리는 최대한의 지성을 발휘해 말을 건네보았다. 마네트 박사님, 실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한 환자의 증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학 지식이 풍부하신 박사님께서는 아마 그렇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몹시 이상한 증세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사는 어제까지의 작업으로 더러워진 자기의 두 손을 흘끔 바라보며 사뭇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박사는 지금 이전에도 수차례 자기 손을 복원했었다. 마네트 박사님, 로리는 다정하게 박사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 환자란 저와 각별히 친한 친구인데요. 그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딸을 위해서 박사님께서 제발 좀 제게 충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마네트 박사님. 박사는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어떤 정신적 충격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박사는 말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 증세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점까지 빼놓지 말고. 로리는 두 사람이 서로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말을 계속했다. 마네트 박사님, 그것은 옛날에 오래 지속되던 충격에서 오는 병입니다. 사랑이라 할까, 감정이라 할까. 박사님 말씀처럼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과 쓰라림을 받은 데서 오는 병입니다. 즉, 정신이 문제란 말이죠. 그 환자의 경우에 있어 충격을 받은 그는 시간조차도 짐작할 수 없었기에 그 충격이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나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환자 자신의 시간관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기간을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그 충격 또한 환자 자신이 기억 못하는 과정을 밟아서 회복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환자 자신이 공적 장소에서 감동적으로 진술한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높은 지성의 소지자가 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활동도 하게 되었고 더욱이 본디의 풍부한 지식에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얻어 대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그는 잠시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병이 다시 재발했어요. 박사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 동안 계속됐나요? 꼬박 9회 동안 밤낮으로. 그런데 그 환자는 어떠한 꼴을 하고 있었나요? 자기의 두 손을 흘끔 내려다보며 박사는 말했다. 그 충격과 관련이 있는 옛 직업을 되풀이했으리라 추측되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전에 보신 일이 있으시오? 박사는 여전히 낮은 음성이었으나 침착, 명료하게 물었다.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를 말이야. 한번 봤지요. 병이 재발하자 그 환자는 대체로 아니 모든 점에 있어 옛날과 똑같아졌나요? 모든 점에서 같아졌다고 봅니다. 아까 환자의 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의 딸은 아버지의 병이 재발한 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따님에겐 비밀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비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외에 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박사는 로리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거참 고맙소이다. 거참 잘 생각하셨소이다. 이번엔 로리가 박사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감격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마네트 박사님, 읽고 로리는 잠옷 사려 깊고 애정이 넘치는 태도로 말했다. 저는 한낱 사무가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더구나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니까요. 그 환자를 옳게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박사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 병이 재발하게 되었는가를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을까요?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재발을 막을 순 없을까요? 재발하는 경우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결국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제 친구를 위해 해주고 싶다고 가슴 깊이 원하고 저 이상으로 그 친구를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 방법을 알고서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 환자를 다루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너무 막연합니다. 총명하시고 또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그러한 경우에 해야 할 옳은 방법을 알게 된다면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저의 상담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효과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네트 박사는 로리의 진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생각에 잠긴 듯 앉아 있었다. 로리는 박사에게 대꾸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박사는 가까스로 침묵을 깨뜨리고 말했다. 지금 말씀한 그 병의 재발 말이요. 환자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환자는 보는데 자신의 재발을 겁냈던 것인가요? 몹시 박사는 부지중에 부르르 떨며 말했다. 그러한 예감이 환자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찍어 누르는가는 모르실 거요.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중요 문제점에 대해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게끔 환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 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르실 거요. 그럼 환자는, 로리는 물었다. 재발 직전에 유행이도 가슴에 맺힌 비밀을 털어내 버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됩니다. 자, 그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로리는 또다시 박사의 발에 지그시 한 손을 대며 말했다. 재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네트 박사는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 병의 첫째 원인은 기억과 사고가 연속적으로 치열하고 맹렬하게 재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장 괴로웠던 일에 대한 뼈저린 연상이란 생생하게 떠오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무서운 의식이 어떤 환경, 말하자면 특별한 경우에 놓여졌을 때면 그 연관성에 의해 다시 떠오르리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환자는 그것에 대비하려 애쓰지만 다 허사해요. 아니, 애쓰면 애쓸수록 그만큼 인내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는 자기 병이 재발되었을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로리는 잠시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사는 절망에 잠긴 듯 방안을 둘러보고 머리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혀 몰라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로리는 넌지시 질문을 던져보았다. 앞으로에 대해서는 박사는 확고한 태도를 회복하며 말했다. 난 큰 희망을 품고 있어요. 하느님 덕택으로 그 환자의 병이 그렇게 일찍 회복되었으니까 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는 복잡성을 띤 어떤 사건에 짓눌려 신음했고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막연히 앞날을 예상하며 그것들과 싸워오던 중 아문이 뚫리고 사라지는 바람에 회복한 것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젠 마음이 놓입니다. 고맙습니다. 로리가 말했다. 고맙소이다. 박사도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되풀이했다. 로리는 말했다.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그 밖에 두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당신의 친구에게 그 이상 좋은 일은 없겠소이다. 박사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시다면 첫째 그 환자는 연구에 몰두하는 습관이 있으며 비상한 정력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문 지식의 획득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열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좀 지나치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나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나는 천성 때문이요. 또 하나는 고생을 한 때문일지도 모르죠. 건전한 것에 열중하는 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불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가 과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네트 박사님, 만약 그가 현재 과로 상태에 있다면 미스터 롤이 나는 과로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군요. 지금까지 한쪽으로 맹렬한 압박이 가해졌으니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중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고집센 사무가이니만큼 용서해 주시고 잠시 그가 과로했다고 가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병이 재발했을 때 과로의 빛이 자연 나타났을 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소이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박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1년의 연상 이외엔 아무것도 그 병을 재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기를 불편케 만드는 일만 없으면 재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발작도 끝나고 환자도 회복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두 번 다시 그런 소란스런 잡음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믿고 거의 확신한다고까지 해도 좋은 것은 그 병을 재발시킬 것 같은 환경은 다 쇠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섬세한 조직을 능히 뒤집어 엎어 놓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 선이 가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 없는 태도로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은 고생과 인내 때문에 차츰 확신을 얻은 사람 같은 자신 있는 태도로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의 친구가 감히 그의 자신 만만한 태도를 조금도 낮춰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었다. 로리는 실제 이상으로 안심이 되었고 또 용기 백배했음이 명백했으므로 두 번째 즉 마지막 문제점에 접근해 가기로 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곤란한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에 미스 프로스와 주고받은 이야기라든가 지난 아흘에 동안 겪어온 일을 생각할 때 그는 그 어려운 문제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까지의 괴로운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다시 시작한 작업. 이제는 다행히도 거기서 회복되었지만 말씀이에요. 로리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대장장이 일이라고 가정해 둡시다. 예를 들어 그는 그 불운한 시절에 조그만 대장간에서 일하기를 강요당해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대장간 연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 또 다시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가 그 연장을 늘 곁에 두어야만 한다면 그 얼마나 가련한 일이겠습니까? 박사는 손으로 앞 이마를 가렸다. 흥분하여 발로 땅을 걷어찼다. 그 연장을 치워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의 입장에서 제게 충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로리는 말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래서 로리는 고개를 흔들며 말을 멈추었다. 아시다시피 불안한 침묵이 계속된 후 마네트 박사는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 불쌍한 사나이의 상태에 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 사나이는 한때 그 직업을 몹시 갈망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게 되자 대단히 반색을 했던 것입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손의 분망함으로 바꿈으로써 그의 고통이 적잖이 덜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점점 작업에 익숙해지자 정신적 고민의 창조력을 수공의 창조력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장을 자기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못 견딜 지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척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한편 자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된 지금에 와서도 만일 그 옛 직업이 필요할 때 그 연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돌연 공포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아이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와 똑같을 겁니다. 박사가 얼굴을 들고 로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기색을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주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물건을 보존하면 그 옛날의 생각까지 따라서 보존되는 것은 아닐까요? 기니나 실링,
지전 따위만 주무르는 확실한 사무가로서 이상 참고의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물건을 없애버린다면 말입니다. 마네트 박사님, 공포증도 따라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대장간 연장을 보존해 두는 것은 불안감의 일대 양보가 아닐까요?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시다시피 그건 오랜 친구가 돼 나서 저 같으면 그걸 보존해 두진 않겠습니다. 로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박사의 마음이 어수선해진 것을 본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 같으면 그 물건을 희생시키라고 그 환자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박사님의 의사로서의 권위 있는 한 말씀을 고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물건이 해로운 것은 확실하니까요. 자, 어서 권위자로서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환자의 딸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네트 박사님. 마음속에서 거대한 투쟁이 벌어진 박사는 이상야릇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럼 그 딸을 위해 그렇게 해 주시죠. 나는 거기에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나 같으면 그 환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 물건을 없애겠소. 그러니 그가 없는 틈에 옮겨 놓도록 하시지요. 그 환자가 오랜 친구와의 이별을 섭섭해 하더라도 일단 밖에 나갔다 들어온 후에 그 서운함을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로리는 그에 대해 기꺼이 약속했다. 이로써 회담은 끝났다. 그들 두 사람은 그날을 교회에 가서 보냈다. 박사의 병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14일째 되던 날 박사는 리시와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다. 박사가 지금까지 편지 한 장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리 말 마금을 해둘 필요가 있었으므로 로리는 미리 박사에게 설명하여 그대로 리시에게 서신을 내도록 했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일에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사가 집을 떠나 딸이 있는 곳으로 출발한 그 다음날 로리는 미스 프로스와 함께 도끼, 톱, 끌, 망치를 들고 박사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아 놓고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듯 무슨 괴상한 짓이라도 하듯 구두공의 의자를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다. 정말이지 그녀의 그 무시무시한 얼굴은 살인 방조자가 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사체의 소각은 지체 없이 부엌 아궁이에서 집행되었다. 그리고 연장 구두 및 가죽은 뜰에다 파묻어 버렸다. 그 파괴 행동은 너무도 사악했고 따라서 그들의 정직한 마음속에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이 이 범죄 행위에 종사하고 그 흔적에 인멸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리와 미스 프로스는 정말로 무서운 범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의 소원. 신혼부부가 집에 돌아오자 맨 처음 축하 인사를 하러 시드니 카턴이 찾아왔다. 카턴이 나타난 것은 그들이 도착한 지 채 몇 시간도 안 되어서였다. 그는 그 차림새라든지 용모라든지 태도에 있어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샤를다네의 눈에 새로웠던 것은 여전히 거칠면서도 어딘지 진실한 모습이 그에게서 엿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기회를 잡아 다네를 창문 곁으로 끌고 가더니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카터는 말했다. 미스터 다네, 우리 서로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린 벌써부터 친구 지간이 아닙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난 조금도 인사치레로 이야기한 건 아니오. 정말이지 우리가 친구간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전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였나요? 샤를다네는 지극히 기분 좋은 얼굴로 깊은 우정을 나타내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에게 물었다. 맹세코. 카터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당신에게 내 심중을 전하느니 차라리 내 마음속에서 혼자 사귀는 편이 더 쉬울 것 같구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시키고 말 테니 두고 보시오. 내가 만취했던 평소 때보다도 더 취했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으시겠지? 당신이 취하셨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폭로하도록 하신 그때 말이죠. 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역시 그렇소. 저주할 그때의 내 꼴이 지금도 나를 짓누르는 듯해요.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머릿속에 차 있으니 말이오. 이 목숨이 끊어지는 최후의 날이나 돼야 그것이 잊혀지게 될는지. 하지만 놀라지 말아주시오. 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놀라다니요. 천만에. 당신의 그 진지한 태도에 놀라다니요. 원천만에. 아, 카터는 그 이야기를 손으로 저어 없애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아무렇게나 흔들어 대며 말했다. 문제의 그때 당신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술주정의 일부였지만 난 당신을 좋아한다든가 좋아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따위의 말을 짓거렸었는데 그 일이 못 견디도록 내 마음을 괴롭혔단 말이야. 그런 일들은 당신이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기 바라는 바요. 전 벌써 옛날에 다 잊었어요.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시는군. 그러나 미스터 다네, 당신은 잊어버린 채 하고 있지만 내게는 그렇게 쉽사리 잊혀지지가 않아요. 난 그 일을 절대 잊은 적이 없었단 말이오. 당신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이 쉽게 대꾸를 해도 내가 그 일을 잊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만약 제 말이 쉽게 말한 것처럼 들렸다면 다네는 말했다. 당신의 용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일을 지극히 사소한 일로 돌려버리려는 이외엔 아무런 목적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당신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신의를 걸고 당신 앞에 맹세하지만 전 오래전부터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정말이지 잊어버리고 말고 할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날 당신이 저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호의 이외에 기억할 만한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단 말씀입니까? 그 엄청난 호의인지 뭔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카터는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지켜 세우는 데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단지 지갑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았던 거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건 당신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신 차려 들으시오. 난 지금 과거의 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제 사위를 쉽게 처리해 버리시는군요. 하지만 전 그렇다고 시비를 걸진 않을 겁니다. 다네가 응수했다. 과연 우리신 말씀. 미스터 다네, 날 믿어야지. 내 이야기가 옆길로 새 버렸는데 서로 친구가 되자고 이야기하던 중이었지요. 자,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비약이나 거짓말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이 믿업지 못하다면 스트라이버에게 물어보시오. 그의 말도 내 말과 같을 테니. 스트라이버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저는 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소. 아무튼 당신은 날 말이오. 착한 짓이라곤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해볼 가망성이 없는 탕화로 알고 있을 거요.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점은 내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좋아. 만약 당신이 말이오. 나같이 값어치도 없고 가지각색의 소문이 떠도는 놈팡이가 묘한 시기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도 참을 수 있다면 말이지. 이곳에 드나들 특권을 소지자로서 날 대우하고 허용해 달라는 거요. 말하자면 한낱 보잘것없는 장식물도 못 되는 내가 당신과 나 사이에 발견한 그 닮은 점만 없다면 그렇게 말해도 된단 말이야. 세간 나부랭이 옛날에 공로로 봐서 관대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세간으로 여겨 달라는 거요. 내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마 100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난 내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거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즉, 내가 말한 그 자격이 내게 수여되었다는 말이렸다. 당신의 이름에 미스터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을 테지. 괜찮고 말고요, 카턴. 이만큼 친해진 지금에서야. 여기서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시드니는 나가버렸다. 밖으로 나간 지 채 1분도 못 되어 다시 그는 늘 하던 대로 화풍선이가 되었다. 그가 가버린 후 미스 프로스 박사 그리고 로리와 함께 그날 저녁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샤를단에는 시드니 카턴과 주고받은 대화를 그저 대수롭지 않은 투로 무심코 얘기했다. 물론 그를 혹평한 것도 아니요. 비난의 뜻으로 한 얘기도 아니요.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나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듯이 말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그의 아리따운 신부의 마음속에 남아 있으리라고는 그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후에 그들 신혼부부가 자기네들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신부가 옛날부터 곧잘 하던 그 주름이 뚜렷이 그려지는 예쁜 앞 이맛살을 찡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오늘 밤은 갖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밤이구려. 다네가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샤를. 남편의 가슴에 두 손을 얹어놓고 그를 응시하며 무엇을 묻고 싶은 듯 열렬한 표정으로 그녀는 말했다.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 밤이에요. 오늘 밤엔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란 뭘까, 류씨? 제가 묻지 말아 달라고 당신께 간청한다면 그것만은 제게 묻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약속하겠느냐고? 당신에게 약속 못할 게 뭐가 있겠소? 뺨에 흘러내린 아내의 금빛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또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눌렀을 때 사랑에 넘친 그녀의 가슴이 그 얼마나 두근거렸을 것인가. 샤를, 불쌍한 미스터 카터는 당신께서 오늘 밤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존경받을 만해요. 좀 더 우리가 그를 위해 염려해드려야 할 만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 내 사랑. 왜 그럴까? 그건 제게 묻지 않으시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신께 간청하고 싶은 것은 항상 그분께 극진히 대해주시고 그분이 곁에 없을 때일지라도 항상 그분의 결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아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믿어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분께서 가슴을 열어 보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러한 때에는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샤를, 저는 그분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것을 언젠가 본 일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거 괴로운 일이구려. 깜짝 놀란 샤를 다네가 말했다. 난 그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난 그분을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 샤를,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분이랍니다. 그분이 제기하시지 못할까 두려워요. 이제는 그분의 성격과 운명을 재생시킬 희망조차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옳은 일, 신사다운 일, 그리고 몹시 너그러운 일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페인에게 바치는 그녀의 순결하고 진실한 태도는 그녀를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몇 시간이고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지경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샤를, 그녀는 남편에게 더욱 바싹 매달리며 머리를 남편의 가슴에 얹고 남편을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저희들은 행복 속에 얼마나 강한 위치에 있으며 그분은 불행 속에 얼마나 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해 봐 주세요. 이 같은 아내의 애원은 남편의 가슴을 흐뭇하게 녹여주었다. 내 항상 그 생각을 하며 살리라. 여보, 이 목숨이 계속되는 한 당신의 지금 그 말을 생각하며 살겠소. 그는 그녀의 금발 너머로 허리를 굽혀 그 장미 같은 붉은 입술에 입맞추고 나서 두 팔로 힘껏 껴안았다. 만약 때마침 캄캄한 거리를 방황하고 있던 버림받은 한 방랑객이 그녀의 이 순진한 고백을 듣고 그녀의 남편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상냥한 아내의 푸른 눈에 담겼던 애절한 눈물 방울이 남편의 입맞춤으로 씻겨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자는 아마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으리라. 그것은 이미 수없이 되풀이된 외침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이시여 그녀의 아름다운 동정심에 축복을 내리소서. 울려오는 발소리. 메아리처럼 소리가 울려 나는 이상한 모퉁이, 이야기는 전부터 해왔던 터지만 박사가 살고 있는 그 모퉁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는 그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고요한 집 안에 앉아서 리씨는 남편과 아버지와 옛날부터 있는 가정부 겸 친구를 조용한 행복의 생활 속에 얽히게 하는 금실을 항상 바삐 감으면서 해마다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발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그녀는 지극히 행복한 젊은 아내였지만 점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때가 종종 있었다.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그 무엇, 가볍고 멀리 있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그 무엇, 그녀의 마음을 너무도 소란하게 하는 그 무엇이 메아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날개처럼
희망과 의혹, 아직도 미지수인 무한한 사랑에 대한 희망과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과연 항상 새로운 기쁨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행복에 넘친 의혹이 그녀의 가슴을 둘러 갈라 놓았던 것이다. 그러한 결혼 초기의 감상도 어느덧 세월과 함께 지나가고 그녀의 가슴에는 귀여운 리시 2세가 안겨 있었다. 이 즈음에는 닥쳐오는 메아리 속에도 아기의 귀여운 발소리와 엄마 아빠를 미소 짓게 하는 재롱소리가 섞여 있었으니 보다 위대한 메아리여 울리려면 마음껏 울려라. 요람 곁에 있는 젊은 어머니는 언제 어느 때고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 정녕 그대 위대한 메아리는 다가오고 그늘에 덮였던 그 집도 아기의 울음소리로 밝아졌나니 아기들의 신성한 벗이여 그 옛날 그가 아기를 안아주어 그 어머니들에게 신성한 기쁨을 안겨주었듯 지금 또 당신의 품 안에 다시 아기를 안아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천사의 날개치는 소리는 다른 메아리와 한데 섞여 울렸다. 그리고 그 메아리들은 모두가 다 지상의 것만은 아니요 천상의 입김까지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 메아리 속에는 뜰에 보이는 조그마한 묘석 위를 불어젖히는 바람소리도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리시 2세가 아침 소꿉장난에 열중하고 있거나 또는 엄마의 발의자 신을 신을 때 발을 올려놓는 데 옆에서 인형에게 옷을 입히며 이제는 그녀의 생활 속에 뒤섞여 들어와 버린 영, 불 두 나라의 말을 제잘거릴 때 모래사장에 잠들어 있는 여름 바다의 호흡처럼 은근한 속삭임처럼 그 두 가지의 울림이 리시의 귀에 들려왔던 것이다. 드물게나마 그 메아리들은 시드니 카턴의 실제 발소리에 호응하는 때도 있었다. 그는 1년에 기껏해야 6번가량 불청객이 될 수 있는 그의 특권을 행사하여 전에도 가끔 그러했듯이 그들 틈에 앉아 하루 저녁을 즐겼다. 그러나 그가 술에 취해서 그곳에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 하나 그에 관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진실한 메아리로 속삭여져 온 것과 같은 그러한 참된 메아리로 그의 이야기 또한 속삭여졌다는 것이다. 진실로 한 여성을 사랑하면서도 그녀를 잃었고 그 여성이 남의 아내가 되고 아기 엄마가 된 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무런 과오 없이 그녀와 사귄 사나이. 그런 사나이의 경우 그는 그 여성의 아이들로부터 이상한 동정, 그 사나이에 대해 직감적으로 가엾이 여겨지는 상냥한 마음씨를 차지하지 않는 법이란 드문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얼마나 아름다운 감수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는지 어떠한 메아리도 그것을 일러주지는 않지만 이곳에선 사실상 그러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다. 카터는 귀여운 리시 2세가 그 토실토실한 팔을 내뻗친 최초의 손님이었다. 그리고 그 애가 성장했을 때에도 그와 그 애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리시의 어린 아들까지도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불쌍한 카턴 아저씨, 내 대신 그 아저씨에게 키스해주세요 하고 애원했던 것이다. 미스터 스트라이버는 흐린 물을 헤치고 돌진하는 힘센 엔진처럼 법률계의 물결을 어깨로 떼밀고 자기의 길을 맥진했으며 고물에 동여매진 보트처럼 필요한 친구를 데리고 다녔다. 큰 배 뒤에 끌려만 다니는 보트가 을의 형편없는 시달림을 받고 대개 물 밑에 잠기곤 하듯이 시드니 카턴의 생활 역시 수렁에 빠진 엉망진창의 것이었다. 그러나 시드니에게는 불행하게도 안이함과 강인함의 습성이 황폐와 치욕 같은 자극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강했으므로 그대로 그러한 생활을 이끌고 나갔던 것이다. 정말 승냥이가 사자의 지위로 올라갈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시드니 카턴도 사자와 같은 존재인 스트라이버의 승냥이 이상의 지위로 올라갈 생각은 가져보지도 못했다. 스트라이버는 부자였다. 재산과 새 아들, 빵떡 같은 대가리에 뻗친 머리털 이외에는 특히 빛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둔 화려한 과부와 결혼했던 것이니까. 스트라이버는 몸뚱이의 모든 피부 구멍으로부터 가장 구역질 나는 성질의 보호자연한 태도를 풍기면서 처의 아들인 그들 새 신사를 세 마리의 양처럼 앞장 세우고 조용한 소호의 모퉁이에 이르러 리시의 남편의 문화생으로 입문시키려 했다. 그가 제법 섬세하게 머리를 써서 말한다는 것이 이러했다. 여보시오,
자, 여기 당신네 내외분의 피크닉용 치즈빵 세 덩어리를 가져왔소이다. 다네. 그러나 이 세 덩어리의 치즈빵을 보기 좋게 거절당한 스트라이버는 격분을 참지 못했다. 그 후 그는 그 개인교사 나부랭이 따위에 빌어먹을 자존심에 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들 세 아들을 설교함으로써 패배를 그 세 아들의 훈육에 역이용했다. 이렇듯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이 모퉁이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울림이 멀리서 우르르 들려왔으니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대 폭풍이 무서운 파도와 함께 무시무시한 소리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즈음 리시의 딸이 6번째 생일을 맞이한 무렵이다. 1789년 7월 중순의 어느 날 밤 늦게서야 텔슨 은행으로부터 퇴근하던 길에 박사의 집에 들른 로리는 컴컴한 창문가에 앉아 있던 리시의 내외 곁에 자리를 잡았다. 덥고 소란스러운 밤이었다. 세 사람의 머리에는 문득 이 자리에서 함께 번갯불을 보던 오래전 일요일 밤의 일이 떠올랐다. 오늘 밤은 텔슨 은행에서 밤을 새야겠다고 생각까지 하던 참이었습니다. 로리는 갈색 가발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온종일 어찌나 일이 바쁘던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며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었으니까요. 파리가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모두 저희에게로 신용거래가 밀려들어와서요. 저쪽 거래 손님들 생각으로는 그곳 텔슨 은행에 재산을 맡겨놓아서는 안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일부 인사들 간에는 재산을 영국으로 옮겨놓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있어요. 거 좋지 않은 현상인데요. 다네가 말했다. 과연 그렇습니다. 로리는 동의했다. 자기는 즐겁던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타이르는 듯이. 온종일 시달린 끝이라 심술을 안 부릴 수 없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박사님은 어디 계시죠? 여기 있소이다. 이때 박사가 캄캄한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박사님께서 댁에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데다가 이상한 예감까지 들어서 까닭없이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디 나가시진 않으시겠지요? 안 나갑니다. 괜찮으시면 주사위 놀이나 하십시다. 박사가 말했다. 사실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밤엔 박사님과 싸울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찻상은 치웠어요. 리씨,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을 위해서 그대로 두었답니다. 고맙소이다 부인. 귀여운 아기는 잘 자고 있겠지요? 네, 잘 자고 있어요. 그럼 됐어요. 만사가 다 무사태평이라. 이 댁에 무사태평 이외에 풍파가 일까닭이 있겠습니까? 하느님도 고마우셔라. 난 온종일 일에 시달렸고 게다가 전처럼 나이도 젊지 않아서요. 아, 차가 나왔구먼. 고마워라. 자, 그만. 부인께선 이리 와서 좌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앉아 부인의 이론인 그 메아리 이야기라도 들려주시오. 이론은 무슨 이론이에요.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걸요. 그럼 공상이라도 좋아요. 로리는 그녀의 손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지금쯤은 지극히 요란스럽고 난폭한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소? 잘 좀 들어보아요. 이 조그마한 모임이 런던의 어느 캄캄한 창가에서 있을 무렵 뒤죽박죽으로 미친 듯 날뛰는 위험한 발소리가 누구의 생활 할 것 없이 마구 침입해 들어가고 있었으니 한번 피로 물들여지면 다시는 씻겨지지 않을 발소리가 멀리 생땅 또한 근처까지 짓밟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생땅 또한에서는 거무스름한 허수아비의 대군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대로 강철, 칼날과 총검이 햇빛에 반사되어 파도치며 대군의 머리 위에 이따금씩 광채를 던지고 있었다. 생땅 또한의 골목에선 아우성 소리가 터지고 숲같이 빽빽한 군중의 맨 팔뚝들은 겨울바람에 떨리는 나뭇가지처럼 허공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는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그 깊숙한 밑바닥으로부터 드높이 내 던져진 무기 또는 무기 비슷한 연장을 움켜잡으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판국이었다. 그 무기를 그들에게 내준 것은 누구인지, 도대체 그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무슨 힘으로 한꺼번에 수십 종의 무기가 번개처럼 군중의 머리 위에서 날뛰고 설치게 되었는지 그 폭도들 중에는 누구 하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소용돌이 치는 끓는 물에도 중심점은 있듯이 이 모든 열광한 군중들은 드파르주의 술집 주위를 맴돌았다. 솥 속의 물방울,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드파르주를 중심으로 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화약과 땀으로 더러워진지 이미 오래인 드파르주는 명령을 내리고 무기를 내주고 이 사람은 뒤로 빼고 저 사람은 앞으로 밀고 이 자는 무장 해제시키고 저자는 무장을 시키는 등 미칠 듯 날뛰는 아우성 속에서 사력을 다해 과감히 싸우고 있었다. 자크 3번,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드파르주는 외쳤다. 그리고 자크 1, 2번, 너희들은 흩어져서 되도록 많은 애국자들의 앞장을 서도록 하라. 그런데 마누란 어디 갔지? 원참 여기 있어요. 부인은 여느 때와 똑같이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그러나 오늘만은 뜨개질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확고부동한 오른손에는 평소에 부드러운 편물 도구 대신 도끼가 한 자루 쥐어져 있었고 혁대에는 권총 한 정과 피에 굶주린 부엌칼 하나가 끼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는 거야? 부인은 말했다. 지금은 당신과 함께 가지만 곧 여자 군중들의 앞장을 서야 해요. 자, 앞으로. 드파르주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청으로 고함을 질렀다. 애국 동지들이여, 친구들이여, 때는 왔다. 바스티유로. 이리하여 술집 주인 드파르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대포의 포신 앞에 아직도 서 있었다. 여장부들이여, 내게로 오라. 드파르주의 아내는 외쳤다. 뭐야, 여기가 점령되면 우리들도 사내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놈들을 죽일 수 있다. 이리하여 찢어지는 듯한 메마른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굶주림과 복수심으로 중무장한 여군들의 떼가 마담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포, 소총, 불, 연기, 그래도 여전히 깊은 참호, 두 겹의 두 개교, 육중한 돌담, 8개의 높은 탑은 남아있다. 부상자들이 낙오하는 바람에 경로한 인산인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무기가 불을 뿜는다. 횃불이 타오른다. 젖은 밀집을 실은 수많은 마차에서 연기가 난다. 사방을 둘러싼 인접, 바리케이드에서 고투가 벌어진다. 째지른 목소리, 일제 사격, 저주, 아낌없는 용맹, 쾅, 우직군, 뚝딱 하는 소리, 약동하는 인산인해의 격렬한 아우성이 터진다. 그러나 아직도 깊은 참호, 두 겹의 도개교, 육중한 돌담, 8개의 높은 탑은 남아있고 술집 주인 드파르주 역시 4시간의 치열한 포격전으로 2배나 뜨겁게 달아오른 대포 곁에서 아직도 분투 중에 있다. 요새 안에서 백기가 올랐다. 그리고 휴전 회담의 징조가 경로한 폭풍 속에 보이기는 했으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벼랑간 바다는 한없이 높은 파도를 일으키더니 점점 넓고 높이 날뛰고 설치고 하여 술집 주인 드파르주는 내려진 도개교를 넘고 육중한 외곽 돌담을 지나 투항한 8개의 높은 탑 한복판으로 밀려갔다. 그를 밀어가는 대양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마치 망망대해의 노도 속에서 고토하는 사람처럼 숨쉴 사이도 옆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바스티유 외곽 뜰 안에 표착되어 버렸다. 거기에서 드파르주는 담 한 모퉁이에 등을 대고 주위를 둘러보려 무진 애를 썼다. 자크 3번이 바로 곁에 보인다. 드파르주 부인은 여전히 여장부들의 선두를 지키며 손에 부엌칼을 쥐고 있는 것이 눈에 똑똑히 보였다. 곳곳마다 소동과 환희, 귀청이 터져버릴 듯한 광적 혼란, 놀라운 잡음, 그러나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괴수들, 기록, 비밀 감방, 고문도구, 죄수들 모두 이 같은 아우성, 그리고 수천의 토막토막난 단어들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처럼 영원할 듯한 사람들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들며 입마다 외치는 소리는 죄수들이란 말이었다. 맨 앞장에 선 인파가 옥리들을 몰고 지나가며 비밀실을 아직도 감추어 두다가는 당장에 목을 자른다는 등에 공갈 협박을 가하고 있을 무렵 드파르주는 그중 한 놈, 두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나이의 멱살을 힘껏 움켜쥐어 잡아 끌고 벽 있는 데로 갔다. 드파르주는 명령했다. 북탑으로 안내해. 어서 빨리. 그자는 대답했다. 나리께서 같이 가시겠다면 명령대로는 하겠지만 이제는 거기에는 아무도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탑 105호란 뭐냐? 어서 대답해. 선생님 뭐라고요? 죄수 번호냐 감방 번호냐 냉큼 대답하지 않다가 얻어맞아 죽고 싶으냐 그 말이야. 놈을 죽여라. 곁으로 다가온 자크 3번이 목신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그건 감방 번호입니다. 그리 안내해.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햇빛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어두컴컴한 반원형 천장 밑을 지나고 캄캄한 굴과 감방에 소름 끼치는 무서운 문을 지나 움푹 들어간 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계단이라기보다는 물 없는 폭포 같은 돌과 벽돌이 섞인 거친 오르막길을 올라가며 드파르주, 옥리, 자크 3번 이 셋은 서로 손과 팔을 맞잡고 전속력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이곳 저곳에선 특히 맨 처음에는 인산인해의 범람이 시작되었다가는 금세 휩쓸려 내려가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다가 탑을 향해 구불구불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엔 군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남은 건 단 3사람뿐이었다. 육중한 벽과 아치 문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이곳에 이르니 요새 안팎의 폭풍도 둔하고 희미하게 멀리서 들릴 뿐 마치 그들의 청각이 지금까지 겪어온 아우성의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 듯 싶었다. 옥리는 어느 나지막한 문 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 문을 열쇠로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외쳤다. 북탑 105호. 벽 드높이 육중한 쇠 창살이 걸쳐져 있는 유리도 없는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있었으며 그 앞엔 돌 판자가 가려져 있어 몸을 낮게 웅크리고 쳐다보지 않고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안으로 수척 높이의 육중한 철봉을 건너지른 조그마한 연통이 있고 난로 속에는 낡은 깃털 같은 나무재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걸상과 탁자와 집 이불이 깔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주위가 모두 시커먼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그중 한쪽에 녹슨 종이 매달려 있었다. 잘 보이게 벽을 따라 천천히 횃불을 들고 둘러봐 하고 드파르주는 옥리를 보고 말했다. 잠깐 여길 좀 봐 자크. AM이라 하고 자크 3번은 깜짝 놀라 쉰 목소리로 글자를 읽었다. 알렉산드르 마네트. 드파르주는 화역으로 거무스레하게 그은 집게 손가락으로 글자를 내리 훑으며 자크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불쌍한 의사라고 여기 쓰여 있네. 이 돌 위에 달력을 새겨 놓은 분은 바로 그분이었어. 자크,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조사해라. 자, 내 시칼을 줄게. 칼을 그에게로 던져주며 드파르주는 말을 계속했다. 침대를 칼로 찢어 해치고 집 속을 찾아봐라. 불을 더 치켜들어 자네. 그는 옥리에게 협박하는 듯한 눈초리를 던지며 난로 위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연통 속을 들여다보며 쇠지뢰로 난로 옆구리를 치고 비틀어 열기도 하고 그 속에 가로지른 철봉을 때려 보기도 했다. 그때 회반죽과 먼지가 떨어져 그는 고개를 돌려 그 먼지 나부랭이를 피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 있는 낡아빠진 나무 재 속과 자기 무기로 찔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 한 그 연통의 터진 자리를 조심스레 더듬었다. 나무 속에도 집에도 아무것도 없나 자크? 아무것도 없네. 그럼 모두 방 한가운데로 긁어 모으세. 자, 그럼 불을 질러. 자네. 옥리가 그 무더기에 불을 지르자 뜨거운 불길이 높이 올랐다. 그들은 다시 몸을 웅크리고 나지막한 아치형의 문을 나와 불길이 타는 대로 내버려 둔 채 안뜰을 향해 되돌아갔다. 점점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청각이 회복되는 것 같더니 마침내 그들은 또다시 광란의 홍수 속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인파가 드파르주를 찾아 물밀듯 파도치며 날뛰고 설치는 것을 알았다. 생땅토한 패들은 인민에게 발포하여 대항하고 바스티유를 사수한 옥장을 호송하는데 이 술집 주인을 앞장 세우겠다고 절규했다. 오늘의 대장인 그가 없으면 옥장의 죄를 재판하기 위한 시청으로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승자인 그가 없으면 옥장은 도망칠 것이요. 그렇게 되면 흘려진 인민의 피, 여러 해 동안 무가치하다가 벼랑간 귀중해진 인민의 피에 대한 보복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회색 코트에 빨간 장식의 복장도 눈부신 어머만 늙은 옥장을 에워쌀 듯한 정열과 투쟁이 고동치는 그 속에 단지 한 사람 아주 냉정한 모습을 한 여인이 눈에 띄었다. 봐요, 저기 우리 집 주인이 있네. 그녀는 남편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 봐요, 드파르주예요. 그녀는 냉정한 표정의 늙은 옥장 곁에 바짝 붙어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줄곧 그 노인 곁에 바짝 붙어서 비켜나지 않았다.
드파르주와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영감을 끌고 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그녀는 그 노인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영감의 마지막 운명이 절박하여 뒤로부터 마구 문매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 노인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찌르고 때리고 온갖 폭력의 공세가 빗발처럼 퍼부어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 영감 바로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활기띤 얼굴을 하고 그 영감의 목 위에 한 발을 올려놓고 피에 굶주린 부엌칼,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부엌칼로 영감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때는 왔다. 생땅투한 패들이 가로등 대신 사람들을 달아 올려놓고 그 꼴을 구경하겠다는 무지막지한 생각을 실행에 옮길 때는 왔다. 생땅투한의 피는 용솟음치고 학정자의 피와 철권의 집에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옥정의 시체가 가로놓인 시청 계단에 여지없이 떨어졌다. 그 시체의 사지를 토막토막 자르려는 배짱으로 그것을 짓밟고 있는 드파르주 부인의 구두 밑바닥에 여지없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저기 저 가로등을 내려라.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 새로운 사형 도구를 둘러보던 생땅투한 패들이 외쳤다. 여기 보초 근무 중이신 병사님 한 분이 있다네. 파수병은 그네처럼 공중에 흔들흔들 매달린 채 근무에 임하고 있고 물결은 또 한 번 물 밀듯 밀려왔다. 그러나 얼굴마다 무섭고 격노한 표정을 생생하게 지닌 얼굴들의 바닷속에서 두 그룹의 얼굴들 각기 7씩 이 그들 외에 다른 얼굴들과는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에 대해서는 광란의 파도도 그 이상 심한 파괴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첫 그룹의 얼굴들, 그들의 무덤을 휩쓴 폭풍에 의해 갑자기 석방된 7명의 죄수의 얼굴들이 머리 위로 드높이 운반되었다. 마치 최후 심판의 날이 온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기뻐 날뛰는 무리들이 망령 이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 즐겁을 하고 기절을 하고 의심하고 놀란 표정들이다. 또 하나 다른 그룹의 7 얼굴들이 머리 위로 드높이 운반되었다. 그것은 사자의 얼굴들, 축 처진 눈꺼풀들, 눈을 반쯤 뜬 이 얼굴들은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들이었다. 무감각한 얼굴들, 그러나 아직도 지울 수 없는 표정이 매달려 있는 얼굴들, 무서운 휴식 상태에 있는 듯한 그 얼굴들, 그래도 축 처진 눈꺼풀을 다시 열고 핏기 없는 입술로 이 모든 것은 내 녀석들의 짓이다 라고 증언이라도 하려는 듯한 얼굴들. 석방된 7명의 죄수, 창에 찔린 피투성이의 7 얼굴들, 8개의 강대한 탑을 가진 그 저주받을 요새의 열쇠들, 오래전에 미어질 듯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죽어간 죄수들의 발견된 편지와 기타 기념품들, 이렇게 혹은 이와 비슷하게 1789년 7월 중순 생땅투안의 소리 높이 울린 발소리는 파리의 거리거리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지금 바라건대 신이시여 리시 마네트의 공상을 무찌르시고 이들 발소리가 그녀의 생활권 밖에 멀리 머물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발소리는 너무도 거칠고 광적이고 위험하기에 그리고 드파르주의 술집 문턱에서 술통이 깨어진 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한번 빨갛게 물들여진 것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기에. 여전히 들끓는 바다. 여인 생땅투한 패들은 실로 의기양양한 한 주일을 지냈다. 그동안 그 소량의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 남아 다정한 포옹과 축복을 양념 삼아 녹신녹신해질 대로 부드러워졌던 것이다. 이때에도 드파르주 부인은 평소처럼 카운터 뒤에 앉아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이젠 그녀의 머리에 장미꽃이 꽂혀 있지 않았다. 이 짧은 일주일 동안에 벌써 대스파이 단들은 생땅투안의 자비에 몸을 던지기를 극도로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리거리를 가로지르는 가로등줄은 불길하게도 탄력 있는 흔들림을 계속하고 있었다. 전에는 하려 해도 할 일이 없던 여인 맨 팔뚝들은 이제는 모두 당장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갖고 있었으니 그 일이란 때려 부수는 일 그것이었다. 뜨개질을 하고 있는 아낙네들의 손가락도 놈들을 찢어 죽인 경험을 치른 지금에 와서는 악독한 것으로 보였다. 생땅투안의 모습은 변하고 말았다. 수백 년간 망치질하여 단련해온 그 이미지는 마지막 총정리의 일격의 흔적을 그 표정에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드파르주 부인은 생땅투안의 여자 지도자다운 관록 있는 묵인의 태도로서 그것을 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서
동지의 한 명인 여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굶주린 식료품 가게의 안주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이 땅딸보 부가는 벌써부터 방장스,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이란 칭호를 얻었다. 생땅토한 지구의 제일 먼 곳에서부터 술집 문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화약 도화선에 갑자기 불이라도 붙는 듯 재빨리 수군대는 소리가 퍼져 나갔다. 드파르주야. 마담은 말했다. 조용히 해. 애국동지 여러분. 드파르주는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니 모자를 얼른 벗고 한바탕 휘둘러 보았다. 마담은 다시 말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드파르주는 문 밖의 열렬한 눈들과 딱 벌려진 입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 앞에 서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가게 안에 있던 친구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어서 말씀하세요, 여보. 무슨 일인가요? 저승에서 뉴스가 왔어. 저승에서라니 여기 있는 굶주린 우리를 보고 풀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던 폴롱. 늙은이를 모두 기억하고 있겠지? 죽어서 저승으로 간 걸로 알았던 그 늙은이 말이야. 모두 알고 있고 말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죽어서가 아니야. 놈은 우리들을 몹시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까닭이 있지만 죽은 것으로 가장하고 성대한 장례식까지 지내게 했던 거야. 그런데 그 늙은 것이 시골에 숨어있던 것이 발각되어서 끌려왔단 말이야. 방금 시청 앞으로 끌려가는 걸 이 눈으로 봤어. 죄수로서 말이야. 그 늙은 것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소? 말해보시오. 그자에게 그럴 까닭이 있나 없나. 칠순의 고개를 넘은 가련한 늙은이 설사 그 노인이 그 까닭을 모른다는 손 치더라도 지금 군중들이 고래고래 외치는 그 대답을 들었다면 가슴 깊이 그 까닭을 깨달았을 것이다. 잠시 심각한 침묵이 흘렀다. 드파르주와 그의 아내가 차분하게 시선을 교환했다. 방장스가 허리를 굽혔다. 동시에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발 밑으로 북을 끌고 나왔다. 북소리가 울렸다. 애국동지 여러분, 드파르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준비는 다 됐겠지? 순간 드파르주 부인의 부엌칼이 혁대에 꽂혔다. 거리거리에선 북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치 북과 북치는 이가 다 같이 마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방장스는 무시무시하게 목청을 돋우며 40명의 분노의 여신이 한데에 합친 것 같이 두 팔을 머리 드높이 휘두르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여자들을 총궐기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초의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지금 풀롱은 시청에 있는 것이다. 석방될지도 모른다. 생땅토한 패들이 직접 겪어온 고통과 모욕과 박해를 기억하고 있는 한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 무장한 남녀의 때가 이 지구로부터 물밀듯 거세게 쏟아져 나가 그 거대한 흡입력으로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다 휘몰아갔다. 때문에 그 후 15분도 채 지나기 전에 생땅토한 복판에 남겨진 사람이라곤 두어 명의 노인과 훌쩍훌쩍 울어대는 아이들 뿐이었다. 그렇다. 이때 그들은 추악하고 비열한 한 노인을 재판하는 마당으로 숨막힐 듯이 쇄도하여 그 옆 광장과 거리에 범람했다. 드파르주 내외 방장스 자크 3번은 선두에 서서 죄수로부터 과히 떨어지지 않은 법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것 좀 봐. 마담 드파르주는 시카를 빼들고 가리키며 외쳤다. 저 늙은 악한이 포승 결박을 당한 꼴을 좀 봐. 영감 등에 풀 한 더미를 붙들어 매 놓은 것은 참 걸작인데? 오호, 참 걸작이야. 어서 그 풀을 그 영감에게 좀 먹여보지. 이윽고 태양은 중천에 높이 뜨고 희망과 보호를 약속하는 양 따스한 햇볕이 늙은 죄수의 머리 위를 내리비쳤다. 이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후한 하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랴. 드디어 의외로 오랫동안 멎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먼지와 왕겨의 장벽이 바람에 휘날리는 순간 벌써 늙은 죄수는 생땅토한의 패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뉴스는 순식간에 제일 멀리 있던 군중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드파르주가 철책과 테이블을 뛰어넘어 그 비참한 파렴치 않을 죽음의 포옹으로 움켜쥐자 드파르주 부인은 비호같이 그 뒤를 따라 죄수를 얽은 포승줄을 잡았다. 방장스와 자크 3번이 아직 놈에게 손도 대기 전에 창문가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높은 횃대로부터 미끼를 향해 나는 새처럼 법정 안으로 뛰어내리기도 전에 벌써 저녁에 걸쳐 하나의 아웃
마우성이 터져 나온 것 같았다. 놈을 끌어내라. 놈을 가로등 줄에 매달아라. 늙은 죄수는 넘어졌다간 다시 몸을 일으키고 시청 청사 계단에 머리를 들이받곤 했다.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나동그라지기도 했다. 끌려가며 문매를 맞으며 수많은 사람에 의해 풀과 짚이 그의 아가리로 쳐 넣어졌다. 찢기고 난장질을 당하고 헐떡이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는 여전히 줄기차게 자비심을 애걸하였다. 이윽고 자비로운 줄은 그를 매달고 말았다. 순간 얼굴은 창에 찔리고 입엔 풀이 가득 틀어박혀졌다. 이 광경을 보고 생땅투 안의 모든 패들은 광물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의 악덕 행위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소리소리 외치며 그렇게 격노한 피를 끌어올리며 광란에 춤을 추던 생땅투한 패들은 그날도 다 저물어 가려는 무려 그 늙은 죄수의 양자, 또 하나의 인민의 적이요 인민의 모욕자요 악한인 그가 100명의 강한 기병의 호위를 받으며 파리에 입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자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생땅투한 패들은 놈의 죄상을 너울대는 종이에 적고 놈을 잡아 목과 가슴을 창으로 찌른 다음 이날의 새 포획물을 높이 들고 거리를 이리때처럼 행진해 갔다. 풀롱의 일족을 잡기 위해 서라면 1군단의 병력이라도 무찌르고 그를 강탈해 냈을 것이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은 빵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들 곁으로 되돌아왔다. 이윽고 생땅투안의 패는 모두 잠들었다. 드파르주 내외도 잠들었다. 방장스 역시 굶주린 식료품 가게 주인인 남편과 함께 잠들었고 북소리도 고요히 잠들어버렸다. 북소리는 생땅투 안에 있어 피와 광란이 잠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 북을 소리 높이 치며 똑같은 신호를 울리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생땅투안 복판에 사는 남녀들의 쉰 목소리가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다. 봉화는 오르다. 샘이 솟아나는 마을, 도로 인부가 조그만 빵 부스러기로 그 불쌍하고 죄 없는 영혼과 수척하고 가련한 몸뚱이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 신장로에서 매일매일 돌을 깨뜨리고 있는 그 마을에도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 높이 솟은 바위에 자리 잡은 감옥도 이제는 옛날처럼 권세를 떨치지는 못했다. 파수병이 있기는 했지만 그 수요는 얼마 되지 않았다. 병사들을 감시할 사관들도 있기는 했으나 부하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는 사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단지 막연히 명령대로 움직이지는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이 즈음 도로 인부는 먼지 속에서 외로이 일하고 있었다. 그는 먼지 속에 뒤덮인 자기 자신에게 별로 개의치 않았고 또 마침내는 자기도 그 같은 먼지가 되어버릴 운명에 처해 있다는 생각도 그리 해본 적이 없었다. 다만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생각은 저녁거리가 너무도 적다는 것, 많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텐데 하는 것뿐이었다. 이 즈음 그가 외로운 노동에서 눈을 떼고 먼 곳을 내다본다면 그전에는 이 근처에서 보기 드물었었는데 요즘에 자주 나타나곤 하는 거칠게 생긴 사람 하나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사나이가 접근해 옴에 따라 도로 인부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것이 키가 훌쩍 크고 텁수룩한 머리에 거의 야만인 같은 모양을 하고 형편없는 남학신을 신고 침울하고 거칠고 거무스레한 얼굴로 먼지와 진흙 속에 빠져가며 웅덩이 속에 발을 적셔가며 살림 속에 뚫린 많은 샛길가에 가시덤불이며 나뭇잎이며 이끼 등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걸어오는 사나이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사나이가 그해 7월 한낮에 유령처럼 접근해 올 무렵 그는 둑 아래 돌무더기 위에 앉아서 때 아닌 우박을 피하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도로 인부 분지의 마을 방앗간 높이 솟은 바위 위에 감옥을 차례대로 바라보았다. 어두운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는 가까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투리로 말을 걸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자크? 잘 되어가고 있네 자크. 그럼 악수. 두 사람은 악수를 했다. 그 사나이도 돌무더기 위에 앉았다. 저녁은 못 먹었겠지? 요즘엔 아침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네. 도로 인부는 시장한 얼굴로 말했다. 거 유행인가 보군. 그 사나이는 짓거렸다. 어딜 가나 저녁은 없거든. 그는 시커멓게
그은 파이프를 끄집어내서 담배를 담은 다음 부싯돌과 쇠를 쳐서 불을 붙이더니 벌겋게 타오를 때까지 그 파이프를 뻑뻑 빨았다. 벼랑간 파이프를 멀리 내대더니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파이프 속에 떨어뜨렸다. 그 알 수 없는 것은 한껏 연기를 내며 잘 타버렸다. 그럼 악수합시다. 이번에 악수를 청한 것은 이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도로 인부 쪽에서였다. 둘은 또 한 번 악수를 교환했다. 오늘 밤에 도로 인부가 말했다. 오늘 밤에 그 사나이는 파이프를 입에 물며 대꾸했다. 어디서? 여기서. 도로 인부와 그 사나이는 돌무더기 위에 앉아서 묵묵히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박이 난쟁이 총검의 돌격처럼 그들 사이에 쏟아졌다. 이윽고 마을 너머의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했다. 나를 안내하게. 이때 나그네는 말하며 고개 마루턱 쪽으로 발을 옮겼다. 저길 봐. 도로인부는 손가락질하며 대꾸했다. 여길 내려가서 곧장 거리를 지나 샘터를 지나. 다 골치 아프다 빌어먹을. 길소는 도로 인부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던 눈알을 굴리며 상대방의 말을 가로챘다. 거리고 샘터고 뭐고 가네 난 곧장 갈 따름이야. 응? 응. 고개 꼭대기에서부터 마을을 넘어 6마일 길이야. 좋아. 자네 일은 몇 시에 끝나나? 해 떨어질 때. 자네 돌아가기 전에 날 좀 깨워주게. 난 이틀 동안 밤새도록 걸어왔네. 파이프 담배를 다 피우고 누우면 난 어린애처럼 골아 떨어질 거야. 날 깨워주겠나? 염려 말게. 나그네는 파이프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그것을 알주머니 속에 쳐놓고 남학신을 벗고 돌 무더기 위에 들어눕더니 그대로 골아 떨어져 버렸다. 이 사나이는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관계없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에 떨어진 우박알이 햇빛에 비친 다이아몬드같이 아름답게 보이든 말든 아랑곳 없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해는 서산에 기울고 저녁놀이 타올랐다. 이때 도로 인부는 연장을 한데 모으고 마을로 내려갈 준비를 다 갖추고 나서 그 사나이를 깨웠다. 좋아. 그 사나이는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며 말했다. 고개 꼭대기에서 6마일인가? 약 6마일. 6마일 좋아. 도로인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는 먼지와 함께 귀로에의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곧 샘터에 도착해 물을 먹이기 위해 끌고 온 말라 비틀어진 암소들 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상대로 무슨 말인지 소곤소곤 속삭였다. 이때 속삭임은 온 마을을 상대로 한 속삭임처럼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형편없는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여느 때 같으면 잠자리로 기어 들어갔을 때인데 오늘만은 모두들 문 밖으로 다시 나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속삭임은 기묘하게 퍼졌다. 또 모두들 이 캄캄한 샘터로 모여들자 거기에서도 속삭임은 기묘하게 퍼지기 시작하여 그 결과 모두들 한쪽 하늘만을 기대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고장의 징세관인 가벨은 불안해졌다. 혼자서 자기 집 꼭대기에 올라가 역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굴뚝 뒤에 숨어서 샘터에 모인 어두운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성당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성물 보관개를 상대로 곧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을 건네보았다. 밤은 자꾸만 깊어갔다. 고성을 둘러싸고 그 고성을 주위에서 고립시키고 있는 나무들이 그 한 무더기의 건물 어두컴컴한 가운데 육중하고 시커멓게 서 있는 을 위협하는 듯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테라스로 통하는 2개의 계단을 빗방울이 난폭하게 때리고 있었다. 대현관문이 집안 사람들의 잠을 깨우려는 급사의 행동처럼 두드러졌다. 거친 질풍이 한바탕 호를 불어 젖혀 기념창과 단검 사이를 지나 비가를 읊조리며 계단을 스쳐가 고 후자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침대의 커튼을 나부끼게 했다. 여기저기에서 4개의 머리를 산발한 육중한 사람들의 발소리가 높은 풀을 짓밟고 나뭇가지를 꺾고 하며 안뜰을 향해 조심스럽게 성큼성큼 모여들었다. 때마침 4개의 불이 반짝이더니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주위는 다시 어둠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어둠이 오래도록 계속되지는 않았다. 곧 성 안에는 불이 켜지고 그 불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이상하게도 환히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정면 건물 반대편에서 불무늬가 깜박깜박 출렁대자 몇 군데 투명한 곳이 드러났다. 난간, 아치, 창문들도 보인다.
그 다음 그 불무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점점 넓고 밝아졌다. 순간 수십의 큰 창문으로부터 화염이 터져 나와 모든 얼굴들로 하여금 잠을 깨고 깜짝 놀란 눈을 크게 부릅뜨고 화염 밖을 응시하도록 했다. 성에 남아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집 주위에 모여들어 웅성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중 한 놈이 말 한 장에 뛰어올라 주랭랑을 쳤다. 그 놈은 박차를 가하고 진흙을 튀기며 어둠을 뚫고 달렸다. 마을 샘터 곁 빈터까지 이르자 곱빗줄이 당겨지고 계곡품을 내뿜는 말은 가벨 내 문전에서 멎었다. 가벨 살려주세요. 모두 살려주세요. 경종은 성급히 울렸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도로 인부와 그의 친구 250명은 수수방관, 샘터 곁에 서서 하늘로 뻗친 불 기둥을 구경할 뿐이었다. 불길이 40피트는 되겠지? 하고 그들은 냉정하게 말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성을 빠져나온 기수와 계거품을 뿜는 말은 다각다각 말굽소리를 내며 마을을 빠져나가 돌투성이에 험한 고개를 달려 바위 위의 감옥에 다다랐다. 때마침 문 앞에서 한때의 사관들이 불 구경을 하고 있었다. 좀 떨어진 곳에서 병사들도 구경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장교님들. 성이 타고 있어요. 지금 도와주시면 보물을 불에서 건질 수 있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장교들은 불 구경을 하고 있는 사병들 쪽을 바라볼 뿐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깨를 으쓱 치켜 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마땅히 타야 할 거야. 기수가 다시 요란한 발굽 소리를 내며 고개를 내려가 거리를 지날 무렵엔 온 마을 전체가 환해졌다. 그것은 도로 인부와 그의 250명의 친구가 다 같이 불을 켜겠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각자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구지레한 창문 안턱에 촛불을 켰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무엇이든 부족한 처지였던지라 그 초 한 자루인들 가벨에게서 빌리는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었던 터였지만 오늘만은 그 빌리는 측의 태도야말로 오만불손한 것이었다. 반면 촌장 측에서 싫어하는 눈치를 보인다든가 우물쭈물한다든가 하는 날에는 당장 마차와 역마차를 화장해버리겠다고 지금까지 복종만 해오던 도로 인부가 공가를 치는 판국이었다. 성은 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큰 불길이 광분한 악마처럼 타오르는 가운데 지옥에서 곧장 불어온 시뻘건 열풍은 그 건물을 불어 젖힐 듯 했다. 불덩이가 치솟았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돌 얼굴들은 고문대에 올려 놓여진 것 같은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육중한 돌과 제목더미가 넘어가는 바람에 코에 두 개의 흠이 나 있는 그 얼굴은 보이지 않더니 또 금세 연기 속으로부터 화형 기둥에 매달려 불과 싸우고 있는 잔인무도한 후작의 얼굴처럼 몸부림치며 나타났다.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굶주림과 불과 종소리에 머리가 돈 마을 패들의 가슴엔 가벨이 지세와 국세 징수인이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자 실은 최근 가벨이 징수하고 있던 것은 소에게 국세 연부금 뿐이요 지세는 한 푼도 걷지 않았던 것이지만 불현듯 그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 그의 집을 둘러싸고 조용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나오라고 그를 호출했다. 이 바람에 가벨은 빗장을 엄중히 지르고 깊숙이 물러앉아 궁리의 궁리를 거듭했다. 그 결과 그는 또다시 지붕 위의 연통 그늘로 몸을 피하기로 했다. 그는 이때 결심하기를 그는 복수심이 강한 작은 남프랑스인이었으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놈이 있다면 이놈을 담장 너머로 거꾸로 떨어뜨려 한두 놈 깔아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가벨은 멀리서 타고 있는 성의 불을 난로와 촛불 삼아 그리고 경종 소리에 장단을 맞춰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음악 삼아 그 긴긴 밤을 지새웠을 것이리라. 그러나 이윽고 다정한 아침동이 트자 마을에 비상 촛불도 꺼지고 다행히도 사람들도 모두 흩어져 갔으니 가벨도 잠시 생기를 얻게 되었다. 100마일 이내의 고장의 보다 더 불행한 다른 관리들은 불빛 속에서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지새다가 이튿날 아침 해뜰 무렵까지 그들이 태어나 자라났고 한때는 평화로웠던 거리거리에 죽어 매달려 있곤 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도로 인부 및 그 일단보다 더 불행한 다른 마을 사람들이 관리와 병사의 합세 공격에 패해 반대로 죽어 매달린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4명의 그림자는 한결같이 동서남북으로 발을 뻗쳐 닥치는 대로 놈들을 죽여 매달고 놈들의 성에 불을 지르곤 했다. 그 불에 물을 끼얹고 그 불을 끈 자에 대해선 교수대의 높이를 얼마만큼 높여야 하는지를 계산해 여하한 수학의 힘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계산해낼 함수를 구할 순 없었으리라. 자석암에 끌려가는 돛배. 이렇듯 불이 일고 바다 물결이 파도치는 가운데 이제는 썰물은 아예 없어져 버린 성남 바다는 자꾸만 큰 파도만을 일으키며 밀려 들어와 확고한 대지를 흔들어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대안의 구경꾼들에게까지 공포와 놀라움을 일으키게 하면서 폭풍의 3년이 계속되었다. 리시 2세가 3번째 생일을 맞이할 무렵 그녀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금실로 평화의 비단을 짜고 있었다. 궁중에 빛나는 황소는 귀족들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인민들의 빛발 같은 탄환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황소 눈깔이란 물건을 잘 보는 좋은 눈은 아니었다. 왕권이 없어진 지도 이미 오래였다. 왕제 폐지의 최후 통첩이 발송되었을 때 왕권은 겨우 궁중 안에 갇혀 있을 따름이었으니 이미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792년 8월이 되었다. 이즈음 각하들은 멀리 사왕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자연 텔슨 은행은 런던에서는 각하들의 총사령 부요 대집합 장소가 되었다. 유령은 생전에 가장 잘 다니던 곳을 찾아 출몰한다더니 이제 한 푼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된 각하들은 옛날 그들의 재산이 저축돼 있던 곳을 찾아 모여들었다. 뿐만 아니라 텔슨 은행은 가장 믿을만하고 신속한 프랑스의 소식통이기도 했다. 또 텔스는 본디 통이 큰 은행이라 이제는 고관 대작의 자리에서 굴러떨어진 그들 옛 손님들에게 관대한 손을 뻗쳤다. 또 닥쳐올 폭풍을 시기적절하게 예견하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텔슨에 미리 송금해둔 성견 지명이 있는 귀족들의 소식을 물으러 빈궁한 동포들이 그곳으로 항상 모여들었다. 프랑스로부터 새로 온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텔슨에 들러 자기 이름을 보고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을 거의 당연한 절차로 여기게끔 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습기 찬 안개가 짙은 어느 날 오후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로리 곁에 서서 몸을 구부리고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는 바로 샤를 다네였다. 전에는 은행장과의 상담실로 사용되던 참외실 같은 골방이 이제는 뉴스 교환소가 되어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있었다. 때는 폐점 약 30분 전이었다. 하기야 선생님께서 여기서는 가장 젊으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샤를다네는 여기서 약간 망설였다. 역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은 잘 알겠소이다. 즉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단 말이지요. 로리가 말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여행길도 멀고 도중에 탈 것도 불편하고 그 나라 그 도시 자체도 무질서하니 선생님들 어떻게 안전하시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봐요 샤를. 로리는 자신만만하게 즐거운 어조로 말했다. 그건 내가 가야 한다는 이유밖에는 안 돼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안 됩니다. 나는 충분히 안전하니까. 조사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필 나 같은 80객의 늙은이에게 손을 댈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거요. 무질서한 도시라고 말했지만 무질서한 도시가 아니라면 파리 시내 사정과 업무 관계에 다 같이 정통하고 그 위에 텔슨 은행이 신용하는 자를 이곳 본점에서 그곳 지점으로 파견할 까닭이 없을 것이요. 교통이 불편하다, 여행길이 멀다, 날씨가 춥다 했지만 이처럼 오래도록 근무해 온 내가 텔슨을 위해서 그런 따위의 약간의 불편쯤 무릅쓰고 헌신할 용의가 없다면 누가 그러겠느냐 말이오. 전 제가 갔으면 싶어서요. 샤를다네는 초조한 듯이 말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뜻밖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그런 말투였다. 당신 정말 반대와 충고의 선수시구려. 로리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몸소 가봤으면 싶으시다고? 프랑스 태생인 당신이 그대는 현명한 존재이십니다. 그려.
여보세요, 선생님. 저는 프랑스 태생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여기서 이야기할 작정은 아니었지만 가끔 마음에 떠오르곤 했어요. 그는 여기서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긴 태도로 말했다. 비참한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동정심을 표시하고 그들에게 얼마간의 물건을 희사해 준 사람의 이야기에는 아무리 폭도 들일지라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까. 그 사람에 한해서는 그들을 설복하여 그들의 흥분을 진정시킬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후 리씨와 의논했답니다. 리씨와 의논하셨다고? 로리는 되풀이했다. 아니 그래, 리씨 아가씨의 이름을 말하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이 시대 이 판국에 프랑스에 가고 싶다니. 하지만 전 갈 작정은 아닙니다. 하며 샤를다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가시려는 것이 더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지극히 명백한 현실적 요청에 의한 거예요. 정말이지 미스터 다네. 여기서 로리는 먼발치에 있는 은행장 쪽을 흘끔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들의 사업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지, 저쪽 장부와 서류가 얼마나 위험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마 모르실 거요. 우리 서류 중에 어떤 것이 몰수당하거나 찢기거나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한 재산 피해가 있을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언제 어느 때 그런 봉변을 당할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태예요. 오늘만은 파리 시내에 방화가 없을 것이며 내일 또한 약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판국이니 되도록 빨리 많은 서류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올바로 골라내어 어떤 것은 땅에 묻고 또 어떤 것은 난을 피하게 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모르긴 몰라도 나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것이오. 내 실력은 텔슨의 장인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칭찬이 자자한데 60년간이나 텔슨의 밥을 먹고 살아온 내가 팔다리에 약간 굳은 살이 박였다고 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오. 이곳에 있는 6명의 대원로에 비하면 나 같은 것은 아직 애송이밖에 안 된다오, 선생. 젊은 사람도 따를 수 없는 선생님의 용기에는 오직 감탄할 뿐입니다, 미스터 로리. 공연히 늙은이 놀리지 마시오, 미스터 다네. 로리는 한번 은행장 쪽을 흘끔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판국에 파리에서 물건을 반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중품이 바로 오늘 이곳에 도착했어요. 이건 극비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까지도 말해주는 것은 사업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세상에도 이상한 운반인의 손에 의해서 머리카락에 모가지 전체를 매단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 우리 은행의 우편물이라면 사무적이고 능숙한 영국 내 우송이나 다름없이 쉽게 오고 가고 했건만 이젠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버렸어요. 그래, 오늘 밤 정말 떠나시나요? 정말 오늘 밤 떠나고 말고 사태가 긴박해서요? 아무도 안 데리고 가시나요? 여러 사람들이 추천되었지만 그들에겐 나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제리를 데리고 갈 생각이니까요. 제리로 말하면 과거 오랫동안 휴일 밤마다 나를 호위하는 일을 해와서 낯익은 터이니까요. 그야말로 누가 보든 의심의 여지 없는 순종 영국 불독이고 자기 주인에게 손을 대는 놈이 있다면 그 자에게 달려들 생각 이외에는 머리에 아무런 사심도 없는 자니까. 저는 선생의 그 젊은 용기에 다시금 감탄에 마지 않을 수 없군요. 이때 은행 우두머리가 로리 곁으로 다가와서 때 묻은 미개봉 편지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놓으며 이 편지 수취인을 아직도 못 찾았느냐고 물었다. 은행 우두머리가 그 봉투를 놓은 자리가 바로 단의 곁이어서 그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단에는 순간 깜짝 놀랐다.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닌가. 대지급 전 프랑스 후자 에브레몽드 가카, 대영 제국 런던 텔슨 은행 전교. 결혼식 날 아침 일이었다. 마네트 박사는 샤를 다네에게 그의 본명을 비밀에 붙일 것을 특히 엄중히 요구했었다. 박사 자신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의 본명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아내도 그 점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는 터였다. 그러므로 미스터 로리가 그것을 알 리 없었다. 네, 못 찾았습니다.
로리는 우두머리에게 대답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문의해봤으나 이 겉봉에 쓰여진 신사의 주소가 어디인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패점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까지 잡담을 하던 패들이 때를 지어 로리의 책상 곁을 지나 나가버렸다. 로리는 그 봉투를 높이 들어 겉봉의 인사를 찾았다. 음모가요 격분만 터뜨리고 있는 망명객 신분인 각하들도 그 겉봉의 이름을 보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주소 불명의 후작에 관해서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험담을 퍼부었다. 암살당한 품위 있는 후작의 조카로군. 아무튼 퇴색된 상속인이야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또 한 사람이 빈정거렸다. 돌아가신 고 후작의 뜻을 배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흉악한 천민들에게 나눠준 친구야. 이제 그 은혜를 갚겠다는 것인 모양이지. 그야 당연한 일이지만 소란스러운 스트라이버가 외쳤다. 그따위 짓을 했다고 어떤 놈일까? 그놈의 그 더러운 이름을 좀 봅시다. 나쁜 자식 같으니. 다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트라이버의 어깨에 손을 대며 말했다. 난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거참 유감인데 그 까닭은이라니. 미스터 다네, 당신도 그 자가 한 짓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까닭을 물을 건 없잖소. 그러나 난 그 까닭을 듣고 싶어요. 그럼 난 또 한번 유감이라고 말하고 싶군. 당신이 그런 당치도 않은 말을 묻다니 유감이란 말이오. 지금까지 알려진 중에서 가장 악질이오. 모독적인 악마의 법전에 물들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더러운 밥버러지들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작자, 그런 자를 청년을 교육하는 당신이 알고 있다기에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을 내게 묻다니. 좋소. 그럼 내 답변해 드리리라. 그따위 악한은 오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하기 때문에 유감이란 말이오. 이것이 그 까닭이오. 그 비밀 약속이 머리에 떠올랐으므로 샤를 다내는 가까스로 마음을 억제하고 말았다. 그 신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미스터 다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는지 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요. 호기가 등등한 스트라이버는 말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 작자가 신사라면 난 그런 신사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인사드리더라고. 그 작자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지. 그리고 그 백정놈들 떼에게 재산과 지위를 다 내준 그가 그들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좀 전해주시지. 이렇게 한바탕 엮어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딱 하고 손가락을 튀기고 나서 미스터 스트라이버는 청중들의 찬사를 받으며 어깨를 으쓱거리며 플리트 거리로 향했다. 로리와 다네만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후까지 그 책상 곁에 남아 있었다. 이 편지를 좀 처리해 주시겠소? 로리는 말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요. 네, 압니다. 저희가 수취인의 주소를 알고 있을 줄 알고 이곳으로 전해온 것이나 이곳에서 상당한 날짜가 지났다는 것도 상대방에게 아울러 설명해 주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리로 떠나시나요? 네, 여기서 8시에 다시 돌아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스트라이버 또는 기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같이 몹시 불안을 느낀 다네는 재빨리 조용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었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파리 아베이 감옥 1792년 6월 21일 후작 각하 마을 폭도들의 수중에서 오랫동안 생사지경을 방황한 끝에 체포되어 가혹한 폭행과 모욕을 당하며 도보로 파리까지의 기나긴 길을 압송되어 왔습니다. 도중에 얼마나 크나큰 고생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집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후작 각하, 제가 투옥되고 장차 재판정에 끌려나가 각하의 너그러우신 도움이 없다면 사형에 처해질 저의 죄명이란 것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한 망명자의 대리인이라는 것이 인민의 존엄에 대한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명에 따라 그들 인민을 위해 일했을 뿐 그들에 대해 반역 행위를 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역설도 했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망명 귀족의 재산 몰수 명령이 발해지기 전에 이미 체납 중에 있던 여러 가지 세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지세의 징수도 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한 건의 소송조차 제기한 바 없다고 역설했으나 다 허사였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반응이 있었으니 그것은 제가 망명자를 대리했다는 사실과 망명자의 거처를 대라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인자하신 후작각하, 소위 그들이 말하는 망명자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저는 꿈속에서도 각하를 찾아 목매어 온답니다. 저를 구출하러 와 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느님께 호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후작각하, 파리에서도 이름 높은 텔슨 은행을 통한다면 혹시 각하의 귀에 도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저의 외로운 울부짖음을 바다 건너로 보내는 바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각하의 인자하심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도 저를 구출 석방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후작각하, 제 잘못이라고는 각하께 충성을 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후작각하, 저의 충성된 마음에 답하여 주시기를 빌고 바랍니다. 시시각각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곳 공포에 찬 옥창으로부터 저의 슬프고도 불행한 충성을 다시 확인하며 각하에게 저의 쓰라린 심정을 전해드리는 바이올시다. 후작 각하시여. 엎드려 사죄하며 가벨 올림. 다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불안감이 이 편지로 인해 더욱 커졌다. 선량한 늙은 하인, 죄라고는 단 하나, 자기 자신과 자기 일가에 대한 충성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그 노복의 생명의 위험을 생각할 때 비난에 찬 눈들이 자기를 겨눠보는 것만 같아 다네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며 템플 성당 입구를 왔다 갔다 할 때에는 통행인으로부터 거의 얼굴을 감추다시피 했던 것이다. 옛 귀족 가문의 악덕과 악평을 그 절정에 이르게 한 소행에 대한 그의 공포와 숙부에 대한 그의 원한에 찬 의혹과 또 그가 그 무너져가는 가문을 붙잡고 늘어질 것으로 모두가 생각한 그 가문에 대한 그의 양심적인 혐오감으로 자신이 철저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루이스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그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함에 있어 너무도 성급했고 너무도 아니했다는 것 또한 그가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차근차근 그 일을 처리했어야 했고 철저히 감독했어야 했으며 또 그렇게 할 작정이었던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뜻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영국에서의 행복한 가정생활, 항상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삶을 위한 필요성, 금주의 사건 때문에 지난주에 세운 계획은 완성되기도 전에 벌써 고갈되어 버리고 매주 새로운 사건만이 계속되리만큼 비상한 속도로 연속되는 너무도 빠른 시대의 변화와 사고들. 그는 자기가 이러한 환경의 힘에 거역하지 않고 그날그날을 지내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불안이 없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반항이 지속, 축적된 것도 아니었건만 그가 활동의 시기를 노리고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투쟁은 심각해져서 마침내 호기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 그리고 귀족들이 한 길 또는 샛길로 프랑스에서 집단 도주한 결과 그들의 재산이 몰수 또는 파괴에 처해질 운명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가문까지도 말살되고야 말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프랑스의 신정부가 그를 도주 혐의로 고소할 것이나 마찬가지로 분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 한 사람에게도 압제를 가한 일도 없었고 투옥시킨 사실도 없었다. 당연한 권리로서 무자비하게 강요해도 좋았던 징세를 강요해 본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진하여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런 특전 없는 다른 세계로 몸을 던져 거기에 자신의 숙소를 마련하고 자신의 빵을 벌었던 것이다. 가벨은 그의 서면 지시에 따라 메마르고 복잡한 토지를 관리했고 백성들에게 관대하게 대했으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다 주었고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겨울에는 뗄 나무를, 여름에는 곡식을 도와주었다. 가벨은 틀림없이 이상의 사실들을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애소와 증거로 이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에 그 자신이 그의 앞에 나타나
그 사실들을 입증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리하여 샤를 다네는 파리에 가겠다는 결정적인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뱃사람처럼 그는 바람과 물결에 밀려 자석암의 권내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자석의 힘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은 점점 빨리, 점점 더 확고하게 무시무시한 매력을 향해 그를 이끌어갔다. 불행한 모국에서 부당한 수단으로 부당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들보다 선량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자기가 유혈의 참극을 중지시킬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 애쓰지도 않고 인류애와 자비의 권위를 세우려 들지도 않고 멀리 조국 밖에 있다는 점에 그의 잠재적 불안감이 깃들여 있었다. 거의 숨막힐 듯한 자책의 괴로움에 빠져 불안해하고 있던 그는 자기 자신과 책임감이 왕성한 용감한 노신사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그 비교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는 자기의 약점을 통렬히 찌른 각하들의 조소를 당했던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트라이버의 조소에서는 수건의 독설과 야비성마저 느껴졌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가벨의 편지가 날아 들어왔으니 그 사연은 죽음에 직면한 죄 없는 죄수가 단에 그 자신의 정의감과 명예와 가문에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었던가. 그는 결심했다. 파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자서감이 그를 자꾸만 끌어 잡아당기고 있으니 그는 바위에 부딪힐 때까지 돛을 달고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바위가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며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비록 도중에서 그만두어 버린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베풀어 온 그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그가 직접 나타나 그것을 확인한다면 프랑스는 호의로서 맞아 주리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다음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신기루처럼 곧잘 떠오르곤 하는 선을 행했다는 영광의 환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처럼 무시무시하고 난폭하게 들끓는 광란의 혁명을 좌우할 영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환상까지도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이리저리 거닐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리씨에게나 장인에게나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씨는 작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며 장인 역시 옛날의 그 위험한 고장 생각을 돌이켜 하기를 늘 싫어해 오던 터인지라 이미 떠나간 후에 그 소식을 듣는다면 불안과 의혹의 교차를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장인의 마음속에 프랑스와 연관 있는 옛 추억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의 괴로운 근심 걱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장인에게 얼마나 불완전하게 설명하는 결과가 될 것인가에까지는 미처 생각이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그때의 그의 환경으로서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했지만 이같이 지극히 번잡한 공리를 되풀이하며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텔슨 은행으로 되돌아가서 로리를 배웅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파리에 도착하는 즉시 이 나이든 친구를 찾아보리라.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의중을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역마를 붙들어 맨 마차가 은행문 앞에 대기하고 있고 제리도 장화에 단단히 여장을 갖추고 있었다. 그 편지는 전했습니다. 샤를 다네는 로리에게 말했다. 선생님께 서면 답장을 전해 주십사 하는 수고를 끼치는 것에 대해선 저도 찬성치 않았습니다만 구두 답신쯤은 전해 주시겠지요? 전해드리죠 기꺼이 로리는 말했다. 위험하지만 않은 일이라면 천만에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아베이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전할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로리는 수첩을 꺼내 들며 말했다. 가벨이라 합니다. 가벨. 옥중에 있는 그 불행한 가벨이란 사람에게 뭐라고 전하면 됩니까? 간단히 편지 받았다, 가겠다, 고만 전해주십시오. 언제 간다고 시간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까요? 내일 밤 떠난다고요. 떠나는 분의 성함은 전혀 필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미스터 로리가 코트와 외투를 겹겹이 껴 입은 것을 거들어 주고 나서 그와 함께 훈훈한 은행으로부터 안개 낀 플리트 거리로 나왔다.
리씨 아가씨와 귀여운 리씨 2세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오 하고 로리는 떠나며 말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드리시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샤를 다내는 머리를 흔들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즉 8월 14일 그는 늦도록 자리에 들지 않고 두 통의 열렬한 편지를 썼다. 하나는 리씨에게 쓴 것으로 파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그곳에 가더라도 위험에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다른 한 통은 박사에게 쓴 것으로서 리씨와 귀여운 딸을 잘 돌봐 달라는 것과 아울러 같은 문제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피력한 것이었다. 두 편지에 똑같이 저쪽에 도착하여 자신이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증명할 겸하여 곧 소식 전하겠다는 것도 적어 놓았다. 결혼 후 처음으로 비밀을 가진 괴로운 하루였다. 그들은 조금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지 않은데 순결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곤 하지만 그들을 속일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그다지도 바쁘게 일하고 있는 아내를 사랑에 찬 시선으로 볼 때 눈앞에 임박한 자기의 행동을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은 더욱더 굳어졌다. 그날은 어느새 저물었다. 초저녁에 그는 아내와 이름이 같으며 아내에 못지않게 귀여운 딸을 껴안아준 다음 곧 돌아올 것 같이 말하며 무슨 볼일이 생겨나가겠다고 거짓말을 꾸며대고는 그 전부터 숨겨두었던 가방을 들고 무거운 가슴을 안고 안개로 뒤덮인 거리로 뛰어나가 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그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각 모든 물결과 바람이 곧장 힘껏 그 방향으로 그를 밀고 갔다. 그는 믿을 만한 배달부에게 그 두 통의 편지를 맡기고 12시 30분 전에 배달하도록 부탁한 다음 잠시의 여유도 없이 도보행 마차를 잡아타고 여정에 올랐다.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각하의 인자하심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은 그가 이 세상의 귀중한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자석함이 끌어잡아 당기는 대로 둥실둥실 떠갈 때 그의 침울한 가슴에 용기를 북돋아준 불쌍한 죄수의 절규였다.